이번 주 역시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부소장 또 최순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서울 밖에 비가 오나요? 어떤가요?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기 시작했네요. 네네. 예.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집중호우는 좀 피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올 때만 해도 비는 안 내리고 잔뜩 흐렸었는데 예. 지금 밖에 내다보면 서울이 아주 그냥 잔뜩 흐려 있습니다. 영어로 silvery rain이라고 하는데 예. 비가 은처럼 이렇게 내린다고요. 아. 뽀얗게 내리고 있네요. 지금 그런 상황인 네네. 거죠?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21대가 오늘 국회가 기상도 같네요. 예. 이제 개원해서 본격적 의사 일정에 들어가는데 지금의 날씨만큼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어둡습니다. 네. 이 곳곳에서 이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21대 국회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두 분의 예상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애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한 달 반 넘게 뭐 개문발차 형식으로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던 활동이 이제서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현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종다견 현안들이 많아서 과연 이제 이 국회가 7월 국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일단 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도 그렇고요. 또 여당에서 7월 국회 때 꼭 통과시키겠다는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관련 문제도 그렇고 다 지금 이제 통합당하고 건건이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과연 국회에서 잘 이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통과가 될지.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날씨처럼 흐린 상태라서 국회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런 지금 불쾌 지수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습기도 높고 예. 이런 것들을 국회가 좀 더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좀 본격화되는 21대 국회 어떻게 내다보고 이 계세요? 국회가 모두에게 좀 낯선 국회 같습니다. 예. 여당이 177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과반수를 갖고서 운영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좀 낯설고 야당으로서도 낯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이럴 때 여당의 책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옛날 갑자기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대도문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도를 향해서 가면 문은 다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대도로 가지 않고 자꾸 좁은 길로, 새길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문이 잘 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부소장께서는 YS를 좀 그래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대도문문이란 말은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중국 영화도 있었어요. 네네. 예, 대도문문. 알겠습니다. 그 여야가 좀 우리 부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큰 길로 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이 성추행 의혹이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평론가님께서. 일단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일단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한 세네 가지로 추려집니다. 일단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 예. 그다음에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어떤 경위, 변사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어떤 의혹들이 있거든요. 정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피소 사실을 8일날 오후 4시 반에 고소장 제출할 때 그 사실이 그날 저녁부터 뭐 청와대도 들어갔고 박 전 시장이 이거는 뭐 유추입니다마는 그날 밤에 알았거나 9일날 아침에 알았거나 새벽에 이런 정황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이 이제 쟁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김창룡 내정자가 하는 말은 이제 성추행 진실 부분은 공소사실 없음으로 이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피소사실 유출 의혹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피해자 호소 묵살의 의혹 부분에 대해서 조사단이 꾸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 뉴스 브리핑을 보면 아직 그 문제 제기됐던 여성 단체들이 안 들어왔죠.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음에는 서울시 본인들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서울시는 빠지겠다. 그래서 100% 외부 단체를 구성해서 뭐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 법률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성단체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예. 조사단 자체가 지금 이제 가동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서둘러서 어떤 조사가 돼야 되는데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조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박 전 시장이 지금 망자가 아니라면 망인이 아니라면 가능할 텐데 사실은 양자 얘기를 다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좀 되게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예. 어떻게든 조사에 일단 착수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수사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촉진시키려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조사를 철저히 해라라든지 뭐 수사에 좀 맡긴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이 진상조사에 대한 게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청문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게 지금 성북경찰서도 그렇고 서울지방경찰청도 그렇고 다 지금 경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청장 내정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뭐 상당히 오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막상 답하실 내용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예, 오히려- 김찬희 부소장께서 예. 네, 오히려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김창룡 후보자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다. 예. 특히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는데 당시 치안비서관실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였다는 거죠. 네. 시민사회수석이 그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이건 너무 측근 인사 아니냐. 코드 인사다. 네, 코드 인사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건 진짜 이제 앞으로 좀 지엽적인 문제다. 뭐 아는 사람을 그럼 채용하지. 모르는 사람을 지금 2년 임기에 경찰청장으로 아무나 그렇게 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믿을 만한 또 그다음에 검증이 거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좀 전에 이제 최순애 평론가님이 말씀했지만 박 시장님 돌아가신 당일에 경찰이 청와대에 직보를 했습니다. 전 이게 오히려 좀 큰 청문회 문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당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데 문제는 경찰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은 적폐가 없느냐? 엄청 많거든요. 경찰은 사실 검찰 개혁에 가려서 네. 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좀 그냥 올라타고 있죠. 사실. 예, 약간 네. 좀 예. 네, 타락에 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한테 넘기면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예. 그럼 과연 과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때에는 법무부에 의해서 보고 의무가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고 의무를 지고 보고를 꼭 안 해도 되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번 건 같은 걸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 이루어져 갖고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다 지게 되면 경찰이 정보를 얻으면 그러면 청와대 직보를 하고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휘를 받아서 사건 처리하고 예. 이런 식의 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즉 이 프로세스가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굳이 대통령이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없죠. 예.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은 대통령이 그렇죠. 보고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로 그게 과연 잘 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가 잘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문제가 하나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또 제도적으로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정확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네. 정말 경찰을 다 믿고 맡겨도 되느냐?
과연 금융범죄 같은 전문적 범죄 같은 것도 경찰이 수사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이 뭐 청와대의 직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의 어떤 그런 엄청난 사건 자체를 우리가 흔히 정보보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정보경찰이 문제가 또 별도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거를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안 상황, 정보 상황, 정보보고인데 그거를 청와대 보고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뭐 이렇게 그거를 어떤 뭐 규정이 딱히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관행이고 문화고 저는 필요한 정보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김창룡 경찰청장 그 내정자에 대한 그 청문회에서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뭐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예.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도 그렇고 뭔가 단호할 땐 또 엄청 단호한 측면이 있어요. 경찰이 옛날에 그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법적으로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이분이 그 오거돈 전 시장 사건 때도 그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거돈 시장에 대한 수사도 지금 뭐 말하자면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일단 일선에서 경찰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진척이 될 수도 있고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할 정도의 어떤 진척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의 어떤 뭐 이런저런 어떤 로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모든 사건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몇 시간 앞두고 미리 한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아무튼 이 인사청문회 상당히 뜨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 뜨거워진 쟁점이 바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이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했던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더 논란을 키운 면도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찬희 부서장께서. 예. 네, 이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 38조를 보면 왜 그린벨트를 만들었는가가 이렇게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활 환경을 확보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딱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이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일단 도시의 무질서한 제한을 확산을 방지한다. 그럼 그린벨트를 여기를 확산을 받긴 했지만 그린벨트 넘어가 막 이렇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따라서 도시의 확산을 과연 막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환경 확보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그린벨트에 녹지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녹지가 그래도 30.2%예요. 아, 서울시내? 네. 지금 서울에 전국에? 속해 있는 그린벨트가. 서울에 속해 있는 그린벨트가? 서울시 전체 면적이 25%인데. 예. 그 25%인 그린벨트 중에서 녹지가 31%예요. 네. 그러니까 뭐 녹지가 물론 100% 이렇게는 아니지만 실제 녹지가 31%가 있기 때문에 녹지는 또 안 풀어지고 녹지 아닌 데만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좀 남아있다. 보안상의 이유도 서울시 근처에 이렇게 그린벨트를 과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게 중요하느냐. 옛날 처음에 7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설치할 때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은. 아, 안보의 목적이 컸군요.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당시 인민군이 여기로 쳐내려오면 여기로 다 모이고 따라서 불광동,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 쪽에 박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을 해갖고 예. 그쪽에 특히 그린벨트를 많이 만들라고 하고요. 아.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김일성이 넘어오면 바로 이 벌판에 인민군 몇 개 사단이 모인다. 네. 여기서 박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직접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당시는 환경 네. 문제보다는 안보가 컸군요. 71년도는 그 김신조 사건이 막 터지고 그럴 때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컸는데 이런 부분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법률 개정 때의 목표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 부동산 투기 문제, 토건업자 문제 여기만 살찌워주는 거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더 과열될 문제가 크다. 이 점에서 굉장히 그린벨트 해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 입장과 비슷한데요. 네네.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이게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 일단 예.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근데 그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우리가 토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민간업체한테 주둔 정부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서 정부가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하든 그건 이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일종의 이제 건설 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 임대 말고도 우리가 정부가 국가가 정부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는 뭐 매매 임대, 전세 임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 그린벨트 해제해서 건설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한 4, 5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과연 적시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또 어떤 것을 상기시키냐면 노무현 정부 때 예. 초반에 계속 어떤 이제 세금을 때려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기존에 한번 써봤었잖아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이게 공급과 수요의 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에 대한 수요 억제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먹힌 건 있어요. 형평성이나 뭐 이런 건. 네. 그러나 국민들 저항이 심했고 나중에서야 참여정부 말반에 가서야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말반에 써가지고 이제 MB 정부에서 그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확대의 어떤 이제 직거리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네. 지금에 있는 어떤 빌라라든지 낡은 주택이라든지 일단 매매임대나 점세임대를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가 우리 지가 문제와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땅값이 되게 말하자면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우리가 고가의 주택 거의 뭐 9억 이상은 그러니까 9억 이하가 우리나라 전체 한 95% 정도가 되고 종부세를 내는 대상 9억 이상 주택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그래서 이 지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정부가 패키지로 좀 고민을 좀 해서 무르익은 다음에 내놔야지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런 문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고 그 숙려된 정책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공급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이 상승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김현미 장관 현재 물러나라고 하지만 저는 초창기부터 장하선 실장, 김수현 실장 초창기부터 뭔가 미스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1년 7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뭐 약 20개월 남았다고 치지만 좀 차분하게 심사숙고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좀 확보하는 게 이렇게 좋고 그 기저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 기본 수요라고 하는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주택 문제. 이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거는 네. 좀 이제 뭔가 종합적인 이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고물상 한번 더 예, 예.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이건 시장 이론으로 보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집이 공급이 부족해서 과연 집값이 오르냐.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2%고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5.9%입니다. 뭐 거의 보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구 단위로 계산해 보면 한 가구가 거의 한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2.1%밖에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가구 2주택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가구자는 많고 집은 없는 사람은 많고 즉 공급을 늘렸다고 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 공급을 늘렸을 때 기존 방식으로 공급하면 너무 비싸서 이제 집을 못 갖고 있는 58%가 못 사요. 실수요자는 접근할 수 없고 예. 돈 많은 사람이 또 사서 부를 늘리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걸 끄는 분양가를 낮추면요. 예. 로또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서로 또 막 과열이 돼서 수백 대 1이 돼갖고 예. 왜 당첨만 되면 엄청난 집값 폭등을 해서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공급량 부족이 문제인가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박근혜 때 예. 계속 대출을 조작을 해갖고 집을 사라 그래서 굉장히 대출이 많이 풀린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너무 소득 불평등이 커서 예. 시중에 돈이 남아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남아돕니다. 이게 또 어디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고. 그럼 요새 기부도 많은데 좀 기부 쪽으로 좀 그래야죠. 맞습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아까 최순애님이 잘 말했듯이 정권 초기에 임대사업자 이게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예. 임대사업을 막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다가구자를 막 조장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실패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시장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토지 투기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또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즉 점진적으로 이 집값을 내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현 정부 들어 3년 반이 지났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제 초기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참여정부 때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요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건 저는 심각한 오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건전한 투자로 유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역시도 정부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좀 주식시장으로 있고. 좀 가긴 했어요. 주가가 조금 뛰는 거 보면 주식시장으로 갔는데 상당 부분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간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는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겼을 때 양도세, 주식 양도세 부과도 좀 유예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가보급률이 뭐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25평짜리를 32평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의 부분에 대해서 예. 정부가 큰 어떤 이제 뭐 투기 수요 내지는 뭔가 불안감 내지는 뭔가 너무 고가의 부담을 전생을 걸어서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안 입고 이러면서 집 살려고 하는 그런 풍토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 늘리겠다. 이런 단순한 방법은 적절치 않다. 더 네. 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식을 갖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 또 이 부동산 이 공급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사회생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한마디 평만 좀 해주신다면 두 분이 먼저 김찬희 부소장께서.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권 가도에 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기존에 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일 먼저 했고 네. 청년 기본소득도 2년째 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또 농민 기본소득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또 작년에 보면 계곡 점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서 굉장히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대권을 향해서 기본소득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의 얘기까지 듣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해서 이 얘기는 좀 다음 주에 좀 이어가는 걸로. 저는 뭐 여권에서 좋은 후보가 되고 뭐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감사합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 부소장이었습니다.